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북한 독재 정권과 경제체제의 한계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PT를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순서는 김일성의 권력 강화, 김일성 유일체제 성립, 부자세습체제 확립,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설과 북한 경제, 개방정책의 한계, 오늘날의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보는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누군지도 알 것 같고요. 이거는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이죠. 김씨 3대 부자,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손자까지 이렇게 짜자장 나와 있고, 이게 지금 북한을 계속해서 이끌어온 지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일성의 권력 강화입니다.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확립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김일성이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거가 그 당시에는 김일성 혼자 독재 체제를 하는 게 아니고 김원봉이나 박헌영 이런 허가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해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6.25 전쟁 피해 책임을 물어서 반대파를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6.25 때도 얘기했죠. 6.25 전쟁을 자신이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역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리고 60년대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으로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이 애매해졌어요. 왜냐? 6.25 전쟁 때 중국과 러시아가 러시아가 아니죠. 당시 소련이 북한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60년대에 이 중국과 소련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낀 북한이 애매해졌어. 누구 편 들기도 좀 그러자 북한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체계화하냐? 바로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체계화합니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강조한 북한의 정치사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외국의 간섭 없는 자주적 국가 운영의 명분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 주체 사상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는 이 김일성이 개인의 우상화와 1인 독재 체제를 위한 유일 사상으로 이 주체 사상을 이용을 합니다. 주체 사상을 물론 북한이 만들어낸 거고, 이거를 김일성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일성은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아이돌인데 한마디로 신격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 곳곳에 김일성 동상과 기념비 등을 건립하고 이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게 강해집니다. 국가 주석제를 도입하고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김일성이 북한의 주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김일성이 국가 주석에 선출되면서 1인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합니다. 이 연도를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1972년 남한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10월 유신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정치인들은 몇몇 사건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7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김일성이 자신의 1인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보겠습니다. 등장입니다. 60년대 후반부터 공식 석상에 등장하면서 이 3대 오타네요.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지도합니다.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지도하면서 사상문화 기술 부분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권력 승계는 80년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이제 98년에 국방위원장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성군 정치를 강조하면서 군대를 중심으로 사회 정치를 실시합니다. 국방위원장. 그래서 북한의 유일한 주석은 김일성이고요. 그리고 김정일은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아빠를 좀 더 신격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대 권력을 세습하는데 11년도에 김정은이 사망하면서 그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북한의 지금 지도자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건설과 북한 경제에 대해서 볼 건데 50년대 6.25 전쟁으로 북한의 대부분 산업시설이 파괴돼요. 선생님 6.25 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폭격입니다.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폭격을 나눠서 북한을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파괴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중국과 소련의 경제 원조로 전후 복구에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죠.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고요.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노동 생산성 향상 운동을 진행하면서 경제가 성장해요. 그러고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합니다.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건 토지와 각종 생산수단을 국가나 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유재산을 좀 흐릿하게 만든다, 사유재산을 없앤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내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국가의 땅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똑같이 공평하게 일한 만큼 나눠 가진다라는 게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인데 이거를 확립하기 위해 이제 북한은 그것을 노력하고 이렇게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회주의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그 단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는데 큰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경제 위기가 닥치는데요. 폐쇄적인 경제체제와 자본기술이 부족하고 국방비를 과다 지출합니다. 이게 문제가 크죠. 북한은 지금도 국방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과도한 중앙집중화와 1980년대 후반 소련과 동유럽 사회 국가 붕괴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침체됩니다. 자유주의 진영과는 전혀 물류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사회주의 계열만 했는데 이 사회주의 계열의 나라들이 망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 경제적으로 위기를 이끌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폐쇄적인 경제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되는데요. 당연히 북한이 앉아서 죽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분적인 경제개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병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이런 법을 만들고요. 제한적인 대외 개방을 합니다. 낮은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합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그 지역이고요. 신의주 경제특구를 지정하는데 이거는 중국과 붙어 있는 쪽이죠. 우리나라 왼쪽 위에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랑은 바로 이 개성공단을 설립하면서 경제를 타개해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이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권 때 폐쇄가 되고 현재까지도 열려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압록강 유형의 황금평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했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서 경제를 좀 타개해 나가려고 했지만 폐쇄적인 대외관계와 통제대 운영으로 인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국제적인 고립도 역시 있겠죠. 80년대 후반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붕괴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요. 가장 중요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심화됐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은 유엔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함부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할 수 없고요. 어떤 나라들은 북한과 무역을 하려고 하면 유엔의 제재가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함부로 기름을 팔거나 군사와 관련된 물건들을 절대 못 팔게 하는 게 바로 유엔의 제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상황은요. 국제적으로 고립됐죠. 당연히. 그리고 물자가 부족하고 3대 권력 세습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경제체제가 더욱 심화되고 인권이 억압되고 이로 인해 북한 이탈 주민이 증가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북민 또는 요즘 세터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또는 중국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 교과서이기 때문에 최근의 이야기가 안 담겨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한과 다시 화해 모드로 되고 판문점 회담, 정상회담을 다시 하고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하면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았지만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다시금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북한은 경제가 좋지 않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알지 못해요. 통제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깝고도 가장 먼 나라이기 때문이죠.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조금 관심 갖고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마치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알듯이, 또는 중국에 대해서, 또는 미국에 대해서 알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보면서 북한이 왜 이럴까? 북한은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할까?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고, 왜 그렇게 인권을 탄압할까 하는 궁금증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더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을 해야 하는가? 북한과 정말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민족들이 통일을 노력해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지금까지 선생님 수업 들어준 거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과연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